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나온 발언을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 발언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맞습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탄핵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감사원을 없애달라는 얘기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왜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감사원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 사장이니까 감사를 핑계로 정권에 아부한 우리를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상품 바로 경북 꿀사가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제 하루에 제가 많이 나갈 줄 알았습니다. 아주 제가 먹어봤더니 좋고 싱싱하고 꿀이고 많이 아주 여러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슬기로운 소비생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어리모리 추천하는 경북 꿀사과는 정말 슬기로운 소비생활이 맞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사과 금값 파동이 있을 때 정어리몰에서 사과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좀 일부 이렇게 막 급하게 하느라고 품질이 좋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도록 농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엄격하게 선별 과정 거쳤고 제일 맛있는 농가 제품 선별하고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하면 또 경북 의성의 김일웅 정어리님 아닙니까? 테스트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상품 이번에 4kg 한 박스에 29,900원 무료 배송 전국 최저가로 드리니까 많이 구매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겨울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보부터 좀 다뤄보지요. 민주당이 명태균 씨 대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 핵심 인사한테 거액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거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벌쩍 뛰었죠. 2000% 거짓말이다. 누군가 근거 없이 지어낸 음해다라고 했는데 음해인지 근거가 없는지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부터 들어보죠. 박사님 만났고 그래 박사님 뭐라대요? 그럼 40개 달래? 40개 달라가 20개 주고 20개 가고 그럼 30개 받으면 되겠네. 한 개가 1억인가요? 20개, 30개 누구 뭐 얘들 장난인가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CC라고 했는데 저게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공천이나 이런 거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여권을 지금만으로도 벌집을 쑤신 것처럼 될 텐데 그 여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스캔들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뭐 본인은 안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정을 안 하겠지만 그 동안에 영남권 정도 영남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의원들이
이 명태균 게이트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마 여권 전체가 아마 명태균 씨가 입을 열거나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진짜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차떼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 이유가요. 전혜원 원장님.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선거 때 공천 달라고 추경 원내대표한테 20억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2000% 거짓말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공개된 녹취에 이러한 정황이 지금 있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펄쩍 뛰면서 부인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 개입 의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그냥 본인을 과시하기 위한 약간 허풍이라고 볼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동안 김영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라든가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영선 공관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있었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과도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돈을 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당한 인맥이 있다라는 상당한 신빙성을 부과한 것이고 또 이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은 실제로 아무 활동도 안 했겠느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 보면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보다 더 아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따라서 이 공천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핵심 몸통이 권력의 최고 지도층까지 있는지 저는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추경호 원내대표 말 한마디로 놓고 끝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친윤은 맞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친윤을 넘어서서 완전히 찐찐윤이고 한동훈을 제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완전히 마치 직속 부하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 소문이 났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대로 소문이.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 너무나 찐찐윤으로 앞장서는 앞잡이 노릇하는 걸 봤을 때 뭐가 발목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니었느냐 하는데 그게 뒷받침되는 녹취가 나왔다. 근데 2000%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최근에 뭐 지어낸 거짓말도 아니고 2002년 대선 전에 한참 윤석열, 김건희를 끼고 명태균이가 이름을 날릴 때 그때 뭐하러 저런 이야기를 지어냅니까? 둘이서? 여러 사람 이야기까지 동원해 가면서 지어낸 이야기 아니죠. 뭐 20억인지 200억인지 2억인지 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추정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으려고 현 여권 핵심 인사 CC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금품으로 보이는 20개를 건넸다 하는 주장인데 당시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 하니까 야 그거 추경호 알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무마할 수 있는 금품을 따로 받아놓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기초단체장 뭐 어디 뭐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자리인데 한 20개, 30개 주면은 공천 줍니까? 전혜원 원장님? 아닙니다. 사실 공관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돌아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후에 밝혀진 사람들의 임무를 공천을 취소하는 지난 총선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20억이라는 용어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은 뭔가 거액을 건넸다는 인물이 만약 있다면 이 사람이 단체장을 하는 동안 소위 그 돈을 뽑아내고 남는다고 판단했으니까 그 돈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천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장들이 만약 당선돼서 활동한다면 정말 지방에 있는 그 어려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천 장사하는 돈을 마련하고 있는 한 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마 줄기 뽑듯이 저는 줄줄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력을 봤더니 상당히 뭐 과거에 대구시당 위원장도 했고 많은 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여러 명의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마님, SUNMA. 그래서 윤석열이가 맨날 추경호랑 밥 먹었구나. 그 돈 도착지가 윤이랑 건이네. 추경호는 정거장이네. 정점도 아니고. 일단 의혹이 제기가 된 거니까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된 내용이 나올 정도로 명태균의 전화,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없앴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 변호사고 그게 자기 생명줄인데 없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딜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봐줄 수가 없죠. 안 봐주는 게 아니라 못 봐주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 저기 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용어를 한번 써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날인데 그 담당 변호사가 나와서 아주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기자들과 질문 답변 형식인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휴대폰 있어도 검찰 못 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건 또 뭐냐.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전화 행방을 물었나요?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랑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그거는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굳이 검찰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휴대폰을 폐기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기했다. 버렸다는 겁니다. 폐기했다고 하니까 뭔가를 또 감추는 의도가 있다라는 단어로 들리는데 버렸다라고 처남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처남이 자, 저 변호사 말이 참,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뭐 폐기했다, 버렸다, 뭐 이런 말장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자질이 있나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증거로 그냥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지금 딜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대통령실은 뭐 아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촉을 해서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가 생활비 대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명태균 씨가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변호인이 폐기는 했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실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도 좀 거래를 제한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어서 대단히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하다. 이거 어떤 변호사가 보더라도 아마 다 비판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근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 처음에는 김소연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랑 직거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구속도 면해보고 흔히 말하는 타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구속도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못 지켜주거나 아니면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윤석열 김건희나 정치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중대한 게 있고 요것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국민들 앞에 이 땅에 지금 국민들 앞에 그 다음에 제출할 때는 많다. 민주당 말고도 시민사단체. 이게 이제 저희 민생경제공로서나 검사검사 모임에서 일관되게 명태균 씨한테 보낸 메시지거든요.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10여 명으로 공익변호를 하겠다. 무료 변호를 하겠다. 우리한테 제보를 해달라.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도 제 안진걸TV나 서울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아예 직접 전화해서 우리한테 녹취록 좀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정겹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딨나? 우리 아버지 무덤에서 찾아봐라.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최근에 명태균 씨 입장이 굉장히 이제 구속되고 나오고 김소연을 해임한 이후에 입장이 조금 더 이거 정치검찰과 윤석열 김건희를 믿어봤자 나만 죽는구나. 차라리 민주당이든 국민들이든 시민단체에 폭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한테 정상참작이나 선처를 요구하는 거로 해서 돌파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변호사 통해서 저 변호사가 오버한 건 맞지만 아마 변호사가 명태균 씨 입장도 묻지 않고 저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상당한 교감을 하고 거의 매일 면회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명태균 씨를 만나봤대요? 그렇죠. 그 만나고 통화했죠. 뭐 휴대폰 얘기를 했답니까? 그 녹취록도 안진걸TV랑 서울에서 올라가 있는데 아예 전화를 합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 나한테 주소 그럽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속보가 떴는데 서울의 소리 지금 압수수색 예,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봤는데. 임세은 식당 임세은 소장이죠? 네. 이명수 기자 집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속보에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이유에 대해 변호사 입회하에 말해주겠다며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도 말을 안 해주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혹시 이명수 기자 쪽으로 녹취가 들어간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건가? 그렇다면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창원지검에서 해야 될 텐데 조금 달라 보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서울의 소리가 오늘 저녁에 MBC하고 예. 예고를 해도 됩니다. 예. MBC에 먼저 특종이 나가고 서울의 소리하고 저널리스트 예. 장인수 기자 예. 전 MBC 동시에 특종을 터뜨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게 김건희 육성 녹취는 아니고요. 예.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뭐 이야기가 좀 돌았잖아요. 우리 백운기 TV에서도 보도도 예. 해주셨고 김건희와 뭐 가족 간의 뭐 굉장히 내밀한 대화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입수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것 관련일까요? 그거 관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명수 기자나 서울에서 얼마나 눈에 까십니까? 7시간 녹취록에 이어서 김건희 씨가 개 데리고 경호원들 괴롭히면서 새벽에 막 동네 돌아다니는 걸 밀착 취재했죠. 거기다가 김대남 씨 녹취록까지 폭로를 한 상태에서 직접 명태균 씨하고 만나가지고 통화해서 김건희 윤석열 녹취록을 나한테 주소. 감옥에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뭐 수임번호도 알아갖고 지금 면회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거. 거기 오늘 저녁 8시에 MBC나 서울에서 큰 특종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윤석열 김건희 세력들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명수나 서울의 소리나 저널리스트 장인수 전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지 겁을 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탈취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만약에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서울의 소리 방송을 못하게 하려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명수 기자가 한 달 정도 창원에 내려가 있었다라고 이제 뭐 저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고 명태균 씨도 아마 직접 만나고 그래서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국민의힘의 그 분란 사태인 한동훈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된 큰 제보가 들어왔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명수 기자를 타깃으로 해서 이명수 기자가 상당히 여권 인사들이라든가 명태균 측과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가져다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권에서 서울의 소리나 이명수 기자를 자꾸 반정부 세력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대통령실의 문제점이라던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폭로해온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이상한 쪽으로 엮어서
또 다른 이틀막 사태를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말이 할 텐데 일단 압수수색 하면은 뭔가 이유도 설명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니 검찰이 영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이 아무리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영장에 어떤 범죄 사유가 있는지를 적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설프게 뭐 이명수 기자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거든요. 아직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한다 해서 이틀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 서울의 소리나 이명수 기자의 용기만 복돋고 시민들의 관심만 집중되니까 이게 정권 말기로 가는 겁니다. 뭔가 계속 이명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 통해서 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저널리스트 장인수 전 기자 통해서 계속 뭐가 터져 나오니까 그냥 겁도 주고 보복도 하고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뺏어도 오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저께 김건희 7시 그 다큐멘터리도 어제 첫 번째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강남 메가박스에서. 네. 거기서 뭐 봉지욱 아니 우리 장인수 기자님, 이명수 기자님, 최재형 목사님, 백운정 대표, 임세훈 선 다 만났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더 씩씩합니다. 근데 뭔가 이놈들이 괴롭히거나 칠 수 있다 이런 생각 늘 해왔는데 오늘은 참 공교롭네요. 예, 어제 다큐멘터리가 첫 공개됐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MBC랑 서울의 소리가 단독 특종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 첩보로 입수하고 뭐 방송 못 맡겠지만 뭔가 더 큰 게 있지 않나 아니면 정말 얘들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뭐라 겁이라도 주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승민님, 이래도 나 안 빼줄래? 인 거죠. 그렇죠. 뭐 휴대폰 언론에 제출하겠다. 법원에 제출하겠다. 검찰에 못 준다.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 협박이죠. 지금 이제 속보가 올라왔네요. 예. 뉴스원에서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지금 압수수색을 집행 중에 네. 있는 거고요. 서울의 소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경찰 관계자는 최재형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수 기자 집도 그 함께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명예훼손 혐의 부분이 아마 고발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최재형 목사 건 가지고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간이 좀 지난 상태거든요. 지금 압수수색이 이렇게 뒤늦게 들어갔을까 싶거든요. 납득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납득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 김대남 본인이 좋아서 자네가 그거 좀 쳐줘 좀 동생 이러잖아요. 동생 좀 쳐줘 본인이 좋아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전화했는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 발언 얘기했는데 그것도 감사원 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1억 3천만 원인가? 그거 됐어요. 그 규정에 1억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 소액이라 그 공사 그거 감사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뭐 대형 건설사가 했으니까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그러고 그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그 전에 영화 납득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제목은 납득이가 아닌데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게 있었어요. 아니 뭐 그 납득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해진 지금 연예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김만배 허위 인터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사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때 언론사들이 일제히 반발한 게 뭐냐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명예훼손건으로 여러 번 해봤지만 명예훼손 가지고 무슨 압수수색을 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예훼손이 이미 밝혀진 어떤 공중을 대상으로 뭔가 내용을 전파했다는 것 때문에 그건 이미 증거가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명예훼손 가지고 압수수색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예훼손건으로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이명수 기자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납득이 안 되는 거 따져볼 게 많아요. 네. 지금 또 박정훈 대령 이제 국정조사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 여야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정말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본인이 막 아주 펄펄 뛰면서 밝히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정훈 대령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방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 무렵에 그 이야기를 듣고 SBS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저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어제 S의 보도에 따르면 뒷부분에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부터 거짓이라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어제 단독으로 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 하여튼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몰랐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이런 된장 아이디가 참 재밌으시군요. 이찍, 2,000명, 2,000공, 20억 이 새끼들 뭐지? 그러긴 하네요. 참 신기하죠? 네. 자,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 통화 녹취가 결국은 이제 다 관련된 것들을 드러나게 할 텐데 명태균 씨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안 낀 데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막 저 휴대전화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터뜨릴 거야. 봐줘.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봐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봐줍니까?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권력의 단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추억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거 해주라고 그러는데 말이 많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 되는 게 없었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5선 되는 사람 공천도 마음대로 해. 뭐 이놈 저놈 내 마음대로 해. 그 뭐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는 사람이 막 그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리고 뭐 야 창원 산단 그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완전히 창원 대통령인 거죠. 창원 대통령. 수소 특화 산업 단지 2천억짜리 이것도 지금 개입한 흔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네, 메일 알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파일이 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프린트해요.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그 특화 산업단지 2천억짜리 가져오는 거라서 그거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프린트만 하고 사무실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이러면 안 돼. 입찰 보는 거라 저거 하는 거라서 공고하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 알면 난리 납니다. 저번에 그 광역시하고 도 있죠? 5개. 그 다음에 500 몇 페이지짜리 하나 왔죠? 그거 하고 지금 방금 보낸 거 있죠? 이게를 USB에 좀 담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일 도지사 갖다 줘야 돼. 야, 세네. 뭐 거의 국무총리 같은데. 도지사라든지 뭐 이런 광역사업 뭐 이런 거 다 총괄하고 계시네. 아니 근데 명태균 예. 씨는 도지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있는 인물과 그러니까. 본인이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말을 백운기 정치 1번지 백운기 정을TV에서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천을 공관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명태균 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까? 공천의 말 한마디만 바꿀 수 있는 인물이 그 뒤에 있다. 김건희 씨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는 한 세트라고밖에 볼 수 없고 지금 저는 아까 말한 황금폰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에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협박해서 나를 이 수사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줘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산단이라던가 수소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는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그래서 공천게임 문제와 더불어서 국정농단 의원도 반드시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무총리급이라 그랬는데 거의 뭐 부통령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한덕수 국무총리 식물총리니까 넘어가고 거의 윤석열, 김건희 다음으로 넘버 3나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이 사람이 V0였거나 한동안은 최근엔 좀 멀어졌다고 하니까 하나 더 거의 들어볼까요? 그런 급이다. 예. 그리고 그 계속 그 창원 산단이나 수소 지금 예. 단지 같은 경우는 이건 전부 다 공무상 기밀이거든요. 중대 기밀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셌다. 그럼 이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기획 때보다 더 셉니다. 예. 그리고 또 취업 알선하는 것도 있어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제가 사진하고 그 이력서 프로필 하나 보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사진 그 이력서 양식대로 만들어서 네. 여의도 연구원에 보내야 되니까 네네네. 그거 하나 좀 만들어서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마음대로네요. 못하는 게 없어요.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을 때 그때 여론조사한 거 예. 지상욱 원장 개인적으로 부탁한 여론조사 해줬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하고도 뭔가 굉장히 긴밀하게 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자문위원 임명하는 데까지 돈을 받고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일종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마 여연 쪽에 관계돼 있는 사람이나 국민의힘 쪽 내부 사람들이 들으면 오히려 더 화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자문위원이 되고 싶어서 줄 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창원 산단 얘기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수소 특화단지 진짜 얘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왜 놀랐냐 하면은 어디서 받았는지를 얘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강혜경 씨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2,000억짜리 수소 특화단지 유치하는 문제 그 파일을 경남지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경남지사한테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국토부에서 받거나 어디서 딴 데 산업부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받았던가. 김건희한테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받았으면 진짜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도지사 2급은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러면 행안부 장관이나 뭐 저기 한덕수가 식물총리가 줬을 리는 없고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명태균 녹취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서울은 김영선이 알아서 하고 창원은 내가 할게. 저 창원에서는 자기가 국회의원하고 창원은 내가 다 주물럭거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서울 것도 어찌 보면은 서울 거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뭔가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가고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창원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공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걸 들으니까 너무 슬퍼진다고 해야 될까요? 분노가 치민다고 할까요? 시군구에서요 20억 원짜리 예산 하나를 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워 일해서 계획서 쓰고 세종시에 가서 기재부에 있는 정말 사무관 한 분 뵙기 위해서 몇십 명이 하루 종일 걸려서 1분 면담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락이 아니라 자료만 겨우 건네주고 1분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산업단지라던가 20억짜리 예산, 국비사업 따는데도 이렇게 많은 노력이 됩니다. 이게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5년이 될 때도 있고 10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던가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만 통하면 이거 그냥 뚝딱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정농단 자체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자괴감을 주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다 정치권. 특히 김건희 여사처럼 맞고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서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게이트 논란은 예산을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게 하는 정말 나쁜 범죄가 아닐까. 그 의혹을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박상기님 말씀대로
명태균은 대통령 만드는 게 가장 쉽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했던 일들에 대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감사원장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존재 이유도 잘 몰랐던 사람이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됐는데 목숨이 하루 붙어 있죠. 내일 이제 탄핵안 처리가 될 겁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나서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을 듣고 보니 더 탄핵할 이유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상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 말을 김성환 평론가님 참 그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겁을 먹었구나. 엄청나게 쫄고 있구나 지금. 자기네들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한 거에 대한 보은성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 탄핵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진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겁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무능력한 사람이 맞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다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할 때 유병호 사무총장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원장한테. 유병호란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감사원 지금 시스템이에요. 지금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찐 타이거라고 불리거든요. 갑자기 호랑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타이거라고 하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감사원 직원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나 능력을 강조했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타이거라고 하는 표현이. 이 타이거라고 하는 게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말도 이게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던데, 이 훈련, 직관, 논리, 증거, 추리, 이 5개를 명문글자 앞에를 따가지고 예를 들면 트레이닝 그러면은 T자를 따고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걸 합쳐놓고 보면 타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 유병호 호자 타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유병호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꽂아서 자기 최측근으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타이거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타이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제 3명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것도 이렇게 영전하는 것도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사원 인사도 유병호가 다 주물러서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타이거 얘기 들으면서 결국은 타이거파라고 하는 게 유병호파. 네. 그 네, 호자를 맞아요. 또 딱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가. 그것도 또 그 사람들이 연상작용을 예. 느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타이거라면은 보통 호랑이 떠오르는데 지금 감사원의 모습은 타조나 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모래 속에 머리 파묻으면은 어떻게든지 내 몸통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죽은 고기 뜯어먹는 거는 하이에나죠. 그렇죠. 하이에나가 딱 떠오르는데 지금 감사원이 내놓은 해명 자체도 황당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의 뭐 적은 비용이라서 안 했다는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고 또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증거 은폐가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나라 감사원이 이렇게 정말 하이에나에 비교할 정도로 초라하고 썩고 비열한 집단이 됐는지는 정말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돌아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때부터 사실 이 논란은 문제가 됐었죠. 임기 남겨놓고 정치권에 바로 뛰어들면서 감사원을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의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겁나면은 썩은 고기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비열한 행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사실은 개탄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감사원장 탄핵 사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관저내의 건물 제대로 감사 안 한 거 그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형 건설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서 공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계약 액수도 1억 3천만 원이라 다른 공사에 비해 미미했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공무원은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1억 원이 넘으면 그건 감사 대상이 됩니다. 1억 3천만 원이면 미미합니까? 그러면 왜 합니까? 그리고 대형 건설사랑 체결하면 그거는 아무런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대형 건설사만 하면은 아니 안진걸 소장님 이걸 말이라고 해명을 합니까? 감사원 이걸 포기한 거죠. 1억 3천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거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지금 얼마나 많은 혈세 탕진이 있는데 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였거든요. 뭐 최선을 다했다는데 무작위 업체는 21g이 저지른 온갖 이 불법과 비리를 누가 추천했는지 그거조차 조사하지 않은 놈들입니다. 어디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 합니까? 탄핵이 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해도 지금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아마 이제 체제가 처음으로 탄핵되는 거거든요. 감사원장 역사상. 그거 싫어가지고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라 그랬는데 내부에서 무슨 집단 성명도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집단 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죠. 근데 정치검찰이나 감사원 이자들은 늘해요. 교사나 공무원이 맨날 잡아 족치고 막 기소하면서. 근데 직원들도 반발해서 집단 성명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래 놓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전 정부도 현 정부도 다 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김건희 세력에서 벌어진 이 용산 집무실 이전, 환제 이전에서 지금 1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확인이 됐고 수없이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호실 직원 하나 고발한 거 말고 뭘 했습니까? 근데 지금 전 정부 내에서 사드 배치가 약간 지연된 거 이런 걸 고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드 배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국제정세상도 고려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또 얼마나 극심히 반대했습니까? 거기가 경북 성주가 원불교 3대 성지여가지고요. 원불교 신도들, 교무님들까지도 엄청나게 거기 가서 막 반대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좀 시간이 걸렸던 건데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자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감사원이요 감사할 때 관저 안 갔어요. 제가 볼 때는 관저 가서 보지도 않은 거예요. 네. 뭐 공사했습니까? 그럼 공사 내역 주세요. 그런 다음에 공사했는데 21g 있네요. 21g에서 누구한테 공사를 줘서 실제로 공사했어요. 미등록 업체네요. 아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추가로 건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맞추는 작업을 했던 건데 딱 걸린 게 뭐냐면은 관저공사는 21g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 거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확인했다 그러면 스크린 골프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21g을 이 공사할 수 있도록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랬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거 그거 그대로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거 21g 정말 집중적으로 감사를 잘했으면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이 어제 나와가지고 밝힌 내용이거든요. 고문에서 밝힐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나쁜 놈이네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우리가 고문에서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21g 공사하는 거 누가 시켰냐고 물었는데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서면 조사도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돌아보면은요, 왜 이게 더 논란이 됐었냐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했었어요. 최고 의결기구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특별 감사하려고 난리를 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전 건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얼마나 모욕주기식으로 무슨 출퇴근 기록까지 다 뒤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 연장까지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저특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질질질 끌기만 하고 결국은 면죄부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도 이게 도저히 국민들이 보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감사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의 비선을 하던가 아니면 소위 정권의 돌격대가 하는 다른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때는 김건희에게 매우 깊이 감사드리는 김건희 감사원이에요. 예. 네, 김건희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건희 감사원. 실과 바느님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애구 감사란 자리가 뭐냐. 말 그대로 감사인데 그냥 윤건희한테 감사합니다. 이거. 예. 나 감사원장 자리 원래 체제가 전 정부에서 임명됐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 임명했는지도 저는 또 열이 받는데 원래 전 정부 인사는 잘리거든요. 웬만하면 고위직은 전현이 몰아내려고 그렇게 정치 공격한 것처럼 근데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훈, 예. 윤석열 앞잡이를 자처하니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감사합니다. 감사원이 된 거죠. 장훈님, 용산궁에 현장 조사 한 번 안 가고 뭔 개소리냐. 광수생강님, 타이거파 유병호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멧돼지파가 맞을 듯 그러셨는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처음이죠. 왜 처음이겠습니까? 살다 이런 감사원장 저희도 처음 봅니다. 어떻게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식 자체만으로도 감사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예 아니면 말씀하세요. 뭐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저 때만 해도 야당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서 하고 차는데 조정훈 의원도 이제 당이 바뀌어서 또 저런 질문은 안 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달리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들은 대통령 산하의 직속기구로 두거든요. 왜냐면 어디다 다른 데 둘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사원을 뭐 사법부처럼 분리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국회에다가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밑에 두지만 감사원법에 보면은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감사위원회를 둬서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도록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우리는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걸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저는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뭐 답답하기도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한 감사원장은 역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합니까? 역대 감사원장들은 좀 막 각을 많이 세웠죠. 옛날에 이해창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YS랑 각을 세워서 유명해진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보면 체제가 자기가 이게 임기는 보장됐지만 분명히 정권이 바뀌어서 잘릴 수도 있는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잘 보니까 맞아요. 바로 임기가 연장되니까 보장이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대통령 국정을 지원하는 감사원은 누가 봐도 감사원은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죠. 법에도 그래 써져 있고. 원래 제가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는데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감사원장 고발은 처음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참여연대가 최근에 고발을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많이 했는데. 근데 감사원장을 고발했다니까요. 참으로. 직무유기로. 아니 그리고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자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탄핵 반대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려야 될 사무총장이 나서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네. 평생 5점으로 남는 일을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충성심 과시하려다가 자기랑 일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보라는 감사원 직원들, 이 공무원들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의 자격도 없는 거고 한 조직의 사무총장의 자격도 없는 거고 감사원장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간부들이 감사원을 망치고 있는데 그나마 소신 있는 감사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막아낸 점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직을 그만뒀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적어도 감사원장이면 좀 그런 생각,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 최소한도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거 아닌가요? 정말 저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참 제가 다 부끄럽네요. 신성삼님, 최재해가 감사원장에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 재해입니다. 정어리 절찬이 모집중님, 감사원장? 김건희 감싸는 감사원장이네. 아우, 야, 정말 진짜 대단. 날카로우시죠? 참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참 어제 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어땠을까 싶은 거 하나 잠깐 짧게 보고 가죠. 여러분 좀 괴로우실 수가 있으니까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은데 윤석열 어제 공주의 시장을 들렀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없어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듣지 맙시다. 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 거기 가서 DJ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DJ를. 그러면서 아이고 참 별짓을 다 한다. 모질이도 참 별 모질이가 다 있네. 막 그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도 그냥 재미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2만 명 동접사가 넘었는데 아직도 1만 명 좋아요가 안 됐다니까요. 이거 재밌게 안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게 하면 좋아요 누르시죠.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 박정훈 대령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이 참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리영희 상을 받았습니다. 리영희 선생 우리가 잘 아시죠? 우상과 이성 쓰신 참 훌륭한 시대정신의 언론인이셨는데요. 리영희 선생을 기념해서 한겨레 그 리영희 재단에서 계속 해마다 훌륭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올해는 이의 없이 아무런 만장일치로 박정훈 대령이 본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박정훈 대령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또 박정훈 대령이 우리 정어리 TV 1주년 기념하는 축하 손편지도 전해주셨어요. 그 편지 내용은 12월 10일 우리 정어리 TV 개국 1주년 기념일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어제 했던 얘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그 지난 군사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한 내용을 좀 낭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1년 반 동안 느꼈던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제 모든 내용을 담은 내용이어서 저는 이 최후 진술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좀 더 이것이 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후 진술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를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 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 보류만을 지시하였다면 7월 31일부터 8월 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대장과의 통화 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관리 간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 방금 무슨 전화벨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 정어리 PD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찍고 있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 전화벨 소리가 들린 겁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고 특히 해병 전우들이 참석해서 참 군인 박정훈 대령 격려하는 모습 보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최후 진술 내용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는데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지치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특검도 관철할 수 있고 진실도 드러낼 수 있고 책임도 처벌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런 불행한 일을 예방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 정말 가까이에서 보니까 훨씬 더 강직하고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계속 지금 거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특검 전에 지금 국정조사라도 하자라고 하는데 여당이 덜컥 같이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해요. 어제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김빼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물었다고 봅니다. 물었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만 나와도 이제 곧바로 특검으로 달려갈 텐데 여당이 오케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임성근 사단장까지 막 오케이 막 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진실을 세상에 정확히 알려 정의를 회복시켜야 할 책무를 진 사람. 이제야 그 시간이 왔다. 우와. 임성근 사단장이 저런 분이셨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웃겨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말 했답니다. 정직한 자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화가 나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가지고요. 전 임 전 사단장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아직 전역은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일종의 전역 예비 상태거든요. 이제 한 2달 남짓이면 아마 자동 전역이 될 겁니다. 근데 전역하기 전에요. 임 전 사단장님 휴대폰 비밀번호나 좀 풀어주고 전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시다면서요.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 너무 길게 걸어놔서 자기가 휴대폰 번호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고 정직하다면 휴대폰 비번 풀어가지고 자기랑 누구랑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그거 비밀번호 푼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검사 출신 조력한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 도움 받아가지고 그 검사가 코치해주는 변호사랑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직하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정직한 사람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한 사람은 살기 어렵다라는 말은 박정훈 대령님이 하셔야 될 말 아닙니까? 이 박정훈 대령에게 상을 주신 분들이 대부분 밝힌 이 수상자를 선정한 이유, 정직한 사람들이 꺾이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대부분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혹시 김건희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나도 뭔가 지고 있어. 그래서 군 내부에도 명태균 씨 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국정조사가 반드시 결실을 내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이건 정말 정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권을 망가뜨리는 핵폭탄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명단을 보니 방해하고 물타기 하고 김빼기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뭐 주진우, 유상범 등등등 아예 윤석열 한동훈의 앞잡이로 완전히 거칠게 나선 사람들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방해 공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그걸 보면 볼수록 야, 국정조사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임성근이도 뻔뻔하고 저 국민의힘 의원들 뻔뻔하구나. 특검 맡겼다. 또 여론이 더 저는 비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오전에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윤석열 특검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윤석열 탄핵운동에 나서겠다. 이제 자기들도 그 붉은 해병대 옷을 입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그분들의 심정. 도저히 이제 윤석열 체제에서는 살 수가 없다. 진실을 압살하는 그렇게 그 박정훈 대령님의 후배들도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서희님 오늘 참 아주 날카로운 댓글들 많이 올라오. 임성근 개그맨이었어요? 알로에님 정직당한 자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겠지. 야. 테리 공구님 성근아 너 뒤질래? 야 참. 아마 윤석열 김건희한테 언지를 받은 것 같아요. 요걸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탄핵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너 저녁 후에 우리가 어떻게든 챙겨줄 테니까 더 뻔뻔하게 더 야무지게 나대라.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더 나빠졌어요. 임성근 이 사람이. 네, 더 나빠졌어요. 네. 아니 어떻게 박정훈을 고소도 하겠대요. 우리 박정훈 대령님.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뭘로 고소를 해요 도대체? 기자들이 다 그걸 궁금해한대요. 뭘로 고소를 합니까? 그랬더니 직권남용으로 자기를 너무 열심히 수사했다고 직권남용 고소하겠다고 해. 오, 그래요.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군요. 예. 기가 막히네. 국민의힘의 지금 한동훈 대표만 보더라도 정말 법꾸라지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본질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위원들이 대다수가 지금 다 보니까 법사위 소속이네요. 그러니까 유용원 의원만 국회 국방인데 또 법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이러는 게 아닐까라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건 앞으로의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지금 이른바 청년 정치인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집단적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목소리를 못 낸다면 앞으로 군 장병들에게 국민의힘 찍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처럼 군복무한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최상면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요즘 안 하잖아요. 있대요. 국민의힘의 청년 의원들이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던데요. 너무 웃기게.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반대 최상면 아니 말로는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 뭐 사과가 필요하다. 최상명 사건은 풀어야 된다면서도 단 한 명도 나서는 자가 없잖아요. 그 30대 40대 국회의원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이번에 국정조사 하면 아직 시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전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좀 맹활약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 국정조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끊임없이 방해할 거거든요. 나와서 어쨌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너무 기대를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니까 계속 잊혀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국정조사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도 특검은 계속 가는 거다. 국정조사로 끝나는 거 아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주님,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유병호랑 박정훈 대령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 관상 한번 봐보실래요? 아까 못 볼려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관상 어때? 우리 산성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또 시장 방문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늘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오면은 뭐 떠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사기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후보 때부터 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로 공주의 아들로서 제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과 응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기와 용기를 위해서 늘 여러분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도 건강하시고 제가 새해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퍼컷은 안 하나? 힘드시죠? 너 보니까 힘들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이제 DJ 박스 앉아서 흉내를 내는 건데 저기 앉아서도 도리도리를 참. 그러면 또 뭐 부동시 때문에 도리도리한 거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랑 짜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원래 저거는 상인회 같은 데서 하는 겁니다. 상인회 회장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마이크 잡고 힘드시죠? 다 같이 잘해봅시다 라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저런 걸까? 옛날에 부산 찾았을 때 보니까 그 깡통시장에서 기업 총수들 끌고 가가지고 떡볶이 튀긴 빈대떡 사 먹었는데 그것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 유치 실패한 이후에 저런 식으로 행보를 하나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지수 안 좋고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꼴찌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저런 행보를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그 상인회장, 상인회장님들을 분노케 하는 행동이다. 마이크는 상인회장님에게 넘기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망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를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어제 가서 발표한 내용도 완전 엉망입니다. 뭐 백종원을 1000명을 양성하면서 경제가 살아나요. 백종원 10,000명, 10만 명을 양성해라 이놈아. 경제가 살아나는지.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고 내수가 살아나지 이놈아. 이런 말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백종원을 1000명 막 만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지지율 높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대놓고 보수언론에서 비판은 못하지만 이명박이 다 했던 거거든요. 중도실용이라 그래서 지지율 10% 바닥까지 찍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 위하는 척해서 뭔가 이 국정을 좀 기조를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은 국정 기조 자체가 없잖아요. 기조가 있어야 뭘 바꾸든가 자시고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불과 한 2달도 안 됐잖아요.
한국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온 국민한테 공언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니 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미리 다 예언까지 할 정도여가지고 골프 치러 8월부터 돌아다닌다는 사람이 근데 한국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또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노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노쇼 전문가 아니에요?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타나고 예산안 관련해서도 국회에 드나들지도 않고 독일도 안 가버리고 시민연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지금 야당 비판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통하다 보니까 옛날에 먹방쇼에 의해서 이번에 DJ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쇼를 참 좋아하신다. 먹방쇼, DJ쇼 그리고 노쇼. 술 먹고 무슨 민생 토론회도 한 번 안 간 적도 있습니다. 예, 아주 많습니다. 그거 찾아보면 노쇼 전문가예요. 노쇼 전문가. 그 노쇼가 문제죠. 근데 예약 보증금지 하겠다. 그거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한 데는 예약 보증금 거는 데 많아요. 지금 저희가 공주잖아요. 네. 저는 그 보면서 또 깜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공주의 아들 그 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정진석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도 공주,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주. 대한민국이 충남 공주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TK 경북에 김중권을 시켰어요. 야, 당시 대단했었죠. 네? 아니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세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주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을 시키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화합이고 국민 통합이고 이런 게 당체 기본이 없다는 거지요. 나 듣다가 공주? 나 공주라고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남 공주에서 그 고운 땅에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신님 식사 시간에 밥맛 떨어지게 이게 뭡니까? 사과드립니다. 보수형님 TV님 백종원 1000명 이게 대착이라고? 안진걸 1000명 백운기 1000명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 살리겠습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이 만기되어 상환 독촉이 무섭습니다. 명태 생태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걱정하는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하나 말씀해도 될까요? 사실 민주당은 최근에 지금 대구 경북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1일 경북도청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났는데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험주로 불리는 곳을 더 찾아가서 더 위로하고 더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 가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DJ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의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고 사실은 그 낮아지고 있는 원조격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옛날에 어묵 먹고 뭐 떡볶이 먹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눈송이였다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민생 경제를 걱정을 한다면은 지금 예산안부터 정부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자 감세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는 거지 시장 가가지고 저렇게 DJ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이 총총님 쇼도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정현희님 공주는 외로워. 예. 아 진짜 공주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주블리 안보 특강 있는 날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시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블리 한번 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네. 어제 저는 국회에서 그거 통과시킬 줄 알았는데 국회의장이 좀 여유를 줬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 저희도 내일 어저께 통과가 꼭 되기를 원했는데 예. 국회의장님께서 또 그렇게 하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10일날 김건희 특검 예. 관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다 오버랩이 돼서 결코 저희에게 좀 좋은 수가 아닌데. 국회의장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요. 네. 하면은 내일쯤 하든가 시간을 그러니까요. 뭐 10일까지 준다고 이것이 잘 된다든가 타협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이 네.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잘못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무슨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이번 예산이 677조가 정부안인데 예. 우리가 깎은 것이 4조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은 99.4%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겨우 한 0.56% 예. 이렇게 삭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삭감도 아주 불필요한 예산들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 돈을 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 예비비가 실제 제일 많이 삭감을 시킨 거고요. 2.4조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의 특활비. 예. 이거 쌈짓돈처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증빙서류를 내라 해도 못 내는 것들은 다 자른 것이었거든요. 특활비 중에서도 하다못해 대통령실 경호처는 증빙서류를 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사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삭감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모처럼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뭐 사과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장께서는 여기에 부하 내동해서 10일까지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아니 국회가 당연히 이제 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특활비를 줬으면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썼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도 않는데 그 특활비를 준다는 게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렇게 꼬박꼬박 줬다면 그거야말로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예산을 심의할 때 뭐 지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쪽지 예산이라고 지역 예산을 증액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국회 기능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 이번에 삭감한 것들은 예비비가 2.4조 원인데 실제 작년에 4.6조 원의 예비가 편성됐는데 사용은 1.3조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미집행이 한 3조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럼 작년에 1.3조니까 올해는 한 2.4조면 되겠다고 배나 더 허락을 한 겁니다. 예. 근데 터무니없이 올해 4.8조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 해외 순방 부족함 막 쓰고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막 쓰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2.4조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1.3조밖에 안 썼어요. 예비비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적절한 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부족하면은 이거 재난 났을 때 대응을 못한다. 재재난은 이걸로 충분하고 부족하다면은 국고 채무 부담 이행이라고 해서 충분히 행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가 됐던 건데 마치 뭐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쌈짓돈처럼 쓰는 그것을 규제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주 적반하장격이고요. 특활비도 보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에 82억 원, 검찰청 80억, 감사원 15억, 별로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쌈짓돈처럼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근거도 없이. 근거만 되면은 해주겠다는데도 안 해준, 제대로 내지 않은 거고요. 그 중에 검찰의 특경비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월급처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삭감한 건데, 뭐 마치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 골프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무슨 돈으로 칩니까?
글쎄요, 그거는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군 골프장이니까 네. 체력 단련 시설이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싸게 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예. 예비역 장성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회원 않습니까? 대우를 받죠. 회원 네. 대우를. 예. 대통령도 그에 준하는 거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같이 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회원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해서는 안 했을 것 같고 네. 또 운동만 합니까? 밥도 먹을 거고 그렇죠. 또 술 좋아하니까 술도 한잔 할 거고 네. 그런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사실 골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야죠. 예. 그 지금 법 앞에 모두는 대통령부터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군 골프장에서 친다. 네. 그건 개인이 내는 겁니다. 개인 돈은 철저히 골프장 비용은 운영비나 어떤 걸로 할 수가 예산으로 없게 돼 쓰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예. 골프장에 있는 식당도 예산으로 못 쓰게 현재는 군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내야 되는 거고 뭐 식사를 한다면 본인 돈으로 내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팀만이 아니라 한 5개 티를 잡아야 되잖아요. 앞에 2팀 비우고 뒤에 2팀 예. 비우니까 골프장으로 따지면은 5개 팀 비용을 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골프장에는 그렇지 일반 골프장에는 5개 티를 잡아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 골프장도 제가 비용을 한산 내보니까 한 번 치는데 한 400에서 한 500만 원은 들겠더라고요. 네, 5개 티를 잡아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국방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거 누가 냈고 5개 티를 냈느냐. 예. 그런데 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 요청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은 예산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대통령실의 위세를 이용해 가지고 야 그거 안 친 거는 뭐 알아서 처리해 만약 그러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직권남용이기도 하고 또 예산 규정을 어기는 거고요. 예. 그걸 만약에 그냥 봐준다면 그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 돼요. 그렇게 되죠. 예.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네. 수익을 창출해야죠. 네. 그런데 그거 해놓고 대통령실에 겁나서 돈 못 받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책임져야죠. 네. 특히 토요일은 예. 티가 꽉 찹니다. 토요일은. 그렇죠. 평일 또 예. 특히 태는 골프장은 서울 시내에서 유일한 골프장이 태는 골프장이요. 서울시 주소를 가진 유일한 골프장.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평일에도 거의 꽉 차고요. 꽉 차죠. 네, 거기 휴일날은 뭐 그 가기가 티를 못 쉽습니까? 구해서 날린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를 비웠다면은 그것을 못 받았다면은 골프장 사장은 배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못 받든가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방치했다면 배임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그 본인이 비용을 본인이 정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아마 특할비나 그런 걸로 했을 확률이 있겠죠. 그런 걸로 특활비를 쓰면 네.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서 네.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난번에 김 의원님이 평일에도 골프를 친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셨죠. 네, 네. 그거는 제보를 그것은 받으신 겁니까?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닌 걸로 하기는 됐어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실에서 제가 요것이 평일이 아니면은 반박을 하라 했더니 예. 그때 뭐 어디 행사를 간 것이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평일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날짜가 좀 다른 날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날짜, 특정한 날짜는 아닌 걸로 것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행사를 겹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확인이 지금 점점 어려워졌어요. 지난번에 골프장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경찰 강수대가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몸을 사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왜 그 사실은 경찰 강수대가
갖고 갔다는 건 민간 사찰이거든요. 그렇죠. 영장도 없이. 예. 왜 갖고 갔겠습니까? 정보가 어떻게 누출됐는지 찾아내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입틀막 하기 위해서 내가 너들 번호 다 갖고 있으니까 입틀막 해라 앞으로, 그런 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명백히 민간 사찰이다. 그리고 경찰에서 군 골프장은 국방부 군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갖고 갔더라고요. 제가 질의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어갖고 나중에 또 며칠 지나서 얘기했더니 광수대가 갖고 갔다는 걸 인정했고, 왜 갖고 갔냐 하니까 경호 목적상 갖고 갔다라고 해서, 경호 목적은 과거에 이미 친 건데 왜 갖고 가느냐,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이냐, 이것은 명백히 민간 사찰이면서 입틀막이다. 이런 지경에 가니까 지금 골프장에서 이렇게 그 전화를 관련자 제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전화를 안 받아요. 수사기관을 못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뭘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러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이거는 오히려 증거를 수사기관이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 휴대폰이 있어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언론이나 법원이나 또는 민주당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접촉해서 우리 주라고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마 그 서영교 TF장을 비롯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TF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걸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의혹이라든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2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갖고 있겠죠. 그래야 그게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명태균과 변호사가 정확히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검찰에 그걸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오히려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 차라리 언론을 주든 아니면 민주당을 주든 뭐 다른 데를 줘야 되겠다는 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정신 차리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게 저는 또 이런 카드도 된다고 보거든요. 마지막 협박이죠. 나 안 살려주면 이거 민주당 줘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공갈 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사실은 더 강하죠. 강하지만은 하여튼 변호사나 명태균도 검찰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줬을 때 그 조작하고 근거를 인멸할 수가 오히려 검찰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 보십시오. 기소한 검찰들 뭐 증거들을 막 짜집게 해서 조작하고 이런 게 다 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과 변호사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공갈 쳐서 이렇게 나 살려달라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측면은 검찰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든 언론에 주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 다 고려가 된다고 보여져요. 하여튼 그거 휴대폰에 있는 거 다 공개되면은 나라가 참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에서 또 하나 녹취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20억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거는 듣고 오셨죠? 민주당이 그걸 공개했을 때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근거나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하고 공개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혹이 됐는데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을 거쳐서 대부분 당에선 하거든요. 그걸 검증을 하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히 검증은 하기 어렵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을 해서 신빙성이 있다 하면 이제 공개를 되니까,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이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것이 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 이제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여당도 우리도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의심스러워요. 저건 또 무슨 꼼수지 싶은데 왜 들어온다고 한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혼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 완전히 민주당 일색으로 본인들이 분리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정인 채택도 민주당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리해질 거고, 특히 1월 9일이 어떤 날입니까? 박정원 전 수사단장의 1차 결심 공판이 나는 네. 날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물려서 여론이 악화되고 또 그 칼날이 대통령을 향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같이 참가해서 사실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방해를 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18명이 구성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인데. 의원님도 들어가십니까? 네, 저도 포함이 됐습니다. 좀 마음이 놓이네. 네, 포함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7명 제시자 중에서 주진우 의원은 문제가 있어요. 예. 주진우는 실제 여기와 연관되는 인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여러 번 그 당시에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관여됐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서 요것은 이제 우리 그 국정조사팀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봐도 뭐 이렇게 민주당한테만 맡겨놨다가는 완전히 나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네. 국정조사 이제 통과는 되니까 들어가서라도 막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들어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뭘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뭐 나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뭐 오히려 박정원 대령 고소하겠다 이렇게 막 벙벙 뛰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진짜 장군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입이 10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가 결정이 나니까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통상 이제 법적으로 뭐 고소 고발하겠다 하면은 다른 국민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맞는 말 같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정원 대령이 지금 3년 구형을 받고 1월 9일 날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심 재판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공세를 펼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세에서 공세로 요때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 이번에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서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한 90% 이미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퍼즐 대통령이 경로에서 7070으로 전화를 해서 뭐 이걸 바꾸게 했다. 그 내용이 아직 퍼즐이 안 맞춰진 거고 그다음에 이첩하고 난 다음에도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3분이나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마지막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혹시 그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관여됐느냐 이런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진 것인데 지금까지 국방이나 운영이나 여러 법사위에서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증인들을 거의 다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퍼즐이 맞춰지는데 결국 마지막 퍼즐은 수사를 해야 그렇죠. 마지막 퍼즐을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최순실 사건 때도 국정조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국민 여론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었고 그래서 특검으로 가서 결국은 박근혜 탄핵까지 갔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순실 국정조사 사례를 스터디를 지금 국정조사 우리 당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례를 보니까 한 15번 회의를 했고요. 네. 청문회를 7번 했더라고요. 여러 번 하고
기간은 한 60일에서 한 70일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서 지금도 그다음 현장도 검증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 오늘 1시 20분에 전반적인 기자회견을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팀 10명이 기자회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장은 정해졌습니까? 예, 단장은 정동영 의원님이 단장을 하고 전용기 의원이 간사를 하기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들은 박주민 위원이라든가 의원이나 저나 이 분야의 관여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거의 편성이 됐습니다. 예. 네.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이제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데 역시 이제 김건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 만약에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뭐 이런 것도 발부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국정조사는. 네. 김건희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챙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김용현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 보면 가관이에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태도도 태도지만 뭐 국회의원들한테 막 이렇게 면박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김민석 최고한테는 뭐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 못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냥 둡니까? 지금 최재 감사원장 탄핵하는데 김용현 장관 탄핵 여론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아주 높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탄핵에 대한 검토 중에 있고요. 네,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할 사유가 차고 넘치는 거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든가 또는 그 안보를 소홀히 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특히 대남 학성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촉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외면하고 또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 날아오는데도 못한 안보의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사유들이 있는데 감사원장은 일단 하고 지금 김용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금 위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 모드인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어느 정도 축적은 돼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당장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괴롭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사실 김병주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은 그 위치상 참 탄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니 장관이면 장관답게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 하는 태도가 이건 정말 일국의 국방장관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청문회 할 때도 예를 들면은 8월 8일, 8월 9일 대통령이 거기 계룡대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어요. 그때 추미애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가 휴장일이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휴장을 잔디 관리라든가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휴장을 하는데 휴장을 하는 날에 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쳤는 걸 문제 삼았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거기 뭔 문제냐. 첫째 날, 둘째 날 부사관하고 연간장교를 같이 쳤는데 간부들을 격려하는 거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부사관이 펑펑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뭐 북한 방송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휴장일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휴장일에 예를 들면은 이미 휴장일은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래야 그 잔디 관리도 하고 그리고 뭐 8월 보수도 8일과 하고. 8월 9일 이럴 때니까 그때가 휴가철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골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휴가도 편성을 했을 것이고 또 모든 것
것들 세팅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열으라고 하면은 휴가도 못 갈 것이고, 그럼 내가 부사관 또는 그 연간장교하고 치겠다. 그것이 한 측면에 보면 격려지만은 한 측면에 보면 기쁨조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관 또 인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전부 부사관 그 계룡대 근무하는 부사관들 뽑고 그것도 핸디가 얼마인지 또 그 참 그때 이런 것들이 그때가 또 안보적으로도 위중할 때예요. 그건 뭡니까 실제. 그리고 만약에 군인이 그렇게 하면 엄청 욕을 먹고 보직해임감이에요. 예를 들어 공군 참모총장이 포스터잖아요. 예.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 휴가 기간에 예하 비행단마다 골프장이 있으니까 비행단 가서 평일에 그 간부들 나와 나 골프 쳐야 되니까 한다면은 그것은 그건 뭐 바로죠. 바로 보직해임감이죠. 그래서 격려하더라도 그런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생각이 없는 사람. 부사관이 뭐 감동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오비난 공주로스로 열심히 뛰어다니다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인원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마치 북한 방송처럼 감동해서 울었다 이런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 대통령 골프를 친 것 갖고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도 칠 수는 있죠. 그런데 부적절한 골프를 문제 삼는 거죠. 휴장일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보적으로 위중한 날 또는 재난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골프를 친 걸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데 그때 큰 사건 사고 나는데 쳤다 하면 그거는 미국에서도 비난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적으로 국민 정서는 국민들이 아파할 땐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할 땐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 아닙니까? 그거와 배치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형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잡고 마치 뭐 부사관하고 간부 격려했으니까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역대 대통령께서도 거기가 계룡대 골프장 거기가 그 대통령이 여름에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역대 대통령도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군패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휴가 기간에. 저는 상상을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군단장을 한다. 휴가 기간에 예하부대 옆에 가갖고 내 즐기려고 야 와 밥 사줄게 하고 불러내고 같이 운동하고 하면은 그것은 기쁨조로 오라는 느낌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 차장도 군 출신입니까? 지금 차장은 군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난번에 위증을 했죠. 네, 예, 그렇죠. 8월 9일 날 8월 24일 날 이전엔 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8월 9일 날 친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위증 아닙니까? 위증이죠.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때 고민정 의원이 질의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8월 24일 이전에 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8월 8일 9일 날 친 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당시 경호처장이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걱정 때문에 각계에서 지금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교는 물론이고 지금 이제 사재단까지 나서서 그렇죠. 종교계도 지금 나서고 있죠. 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그런 글을 썼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지금 하야하라고 나오고 있던데 조금 전에 예비역 장군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예비역 장군들도 지금 동참을 하신 겁니까? 네. 오늘 예비역 장성분 13분 13분. 네. 이제 그 시국 선언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습니다. 9시 오늘 아침 9시 20분 40분에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시국 선언이
군 출신들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장성뿐만 아니라 뭐 병사 출신이나 부사관 출신, 연간 장교 출신들도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먼저 이제 오늘 장성 출신들 일부가 모여서 해줬고, 저보고 좀 기자회견장을 좀 예약해 달래 해서 제가 예약을 해주고, 자발적으로 장성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 김 의원님이 들어가신 건 아니고? 뭐 저도 예비역 장군이니까 이름은 올리셨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시국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보고 기자회견장 좀 잡아달라. 그리고 좀 몇 가지 이런 준비를 해달래 해서 같이 제가 준비를 해주고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네네. 시국선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윤석열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예.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생 파탄이 일어나고 있고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퇴진하라 였습니다. 역시 안보를 걱정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끝으로 한 가지,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또 이 시점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 또 진입했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 같고, 그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또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을 만났잖아요. 하루 사이로. 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담당하는 양쪽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 동시간대에 거의 하루 차이로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우리가 한반도가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동시간에 왜 이렇게 왔느냐? 아마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종전의 시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종전을 가겠다라고 확고히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종전되기 전에 잃었던 땅을 빨리 회복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감이 나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더 군사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대신 북한에 우리가 군사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더 확고히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리에게 더 그런 압박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고 이런 활동도 같이 자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같이 해야 우리 국익에 유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원 요원들 뭐 10여 명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군인 보내면은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꼼수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네. 하여튼 끝나가는 장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일마다 어리석고 둔하니까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네. 의원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기 정치 1번지에서 이런 안보를 다루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국민들께 알려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되잖아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다 이렇게 들려주시고 짚어주시니까 정말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블리 안보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는 또 백운기와 딥블루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좀 쉬었다가 다시 뵐 텐데요. 예고편 보시죠.
신인규 변호사는 그때 지방선거 때 송파구청장을 정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예. 근데 경선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안 됐고. 예. 그래가지고 좀 다른 기대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 상당히 좀 내용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신인규 변호사,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를 저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신인규 대표는 확실하게 시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이준석 의원 불러가지고 두 분이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평소 딥블루처럼 신인규 대표, 황희두 이사와 함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 4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